단어는 몇 개? 하나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면 단어랑 형태소로 분리해봐라 라고 했었을 때 똑같겠지. 그치? 그런데 얘는 형태소가 2개일 수도 있고 얘는 형태소가 3개일 수도 있어. 그러니 단어는요 쪼개질 수 있어.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개면 뭐가 남는다? 형태소가 남아. 그래서 형태소는요 못 쪼개. 못 쪼개니까 얘는 최소단위야. 최소단위. 그런데 너네 생각해봐. 의문의 변동 배웠던 거 기억나요? 의문의 변동에서 의문이 뭐야 얘들아? 얘도 최소단위. 둘 다 최소단위야. 어떻게? 이 앞에 써있는 말이 다르죠? 얘들아 의문은요 너네가 공부할 때 문법을 공부할 때 그치? 발음성 문제였고 얘는 뭐야? 발음이 아니라 문법, 형태, 형식의 문제라고 얘기했어. 얘는 소리가 나지 않아도 우리는 공부할 수가 있는데 의문은요 발음을 하면서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를 구분할 수 있는?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최소단위야. 그런데 얘는요 뜻을 가진 의미를 가진 최소단위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형태소를 쪼개면 얘들아 의미가 남아요 안 남아요? 의미가 안 남아요. 의미가 남을 때까지 쪼갤 수 있는 날 다 쪼갠 게 형태소. 그래서 형태소를 쪼개면 그 다음은 뭐가 된다? 의문만 남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형태소는요 2개, 3개로 하나의 단어를 만들 수 있으니까 형태소 양쪽은 반드시 띄울 필요가 없어. 근데 단어는요 이렇게 띄어서 구분해.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다 라고 했었을 때 몇 단어야? 라고 물어보는 있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세워준 다음에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여기서 끝내면 어절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반드시 뭐 하나만 더 띄어라? 조사 하나만 더 띄어라. 알겠지? 그래서 단어는 띄어쓰기에다가 뭐? 조사를 추가해야 된다. 조사만 붙여 쓰는 단어고 나머지 단어들은 다 양쪽이 띄어져 있어. 그래서 단어는 자립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형태소는 자립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종류 나누면서 한번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몇 단어? 하나, 둘, 셋, 넷, 5단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본문에는 단어와 형태소를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어절 단위의 분석. 얘가 문장으로 가기 전에 가장 구로 가기 전에 가장 크죠. 어절이 모이면 구가 되고 구가 모이면 이제 문장이 되는 거죠. 어절은 조사를 아직 안 띄었어. 얘는 덩어리. 그래서 단어라고 얘기 안 해. 조사를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구름이 끼었다. 하나, 둘, 셋. 세 어절. 단위의 분석을 보니까 하늘의 구름이 끼었다 해서 뭘 나눠? 이 동그라미 치고요. 아, 조사를 어절에서 띄어내면 되는구나. 그럼 단어의 개수를 셀 수 있구나. 세 번째, 형태소 단위의 분석. 하늘에는 똑같네. 그럼 하늘은 더 이상 쪼갤 수 없으니까 하늘은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구나. 뒤에서 배우겠지만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한다? 하나의 형태소라서 단일어라고 부른다. 뒤에 나오지만 계속 들으면서 쓰세요. 알겠죠? 아, 얘는 단일어구나. 구름이 끼었다. 여기에서 문제. 끼었다. 으아, 얘들아. 형태소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요. 용언의 구성이야. 용언의 구성.
지금 쪼갤 수 있을 때까지 다 쪼개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 얘를 다 쪼개버렸어 얘들아. 그러면 끼도 의미가 있고 엇도 의미가 있고 가도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치? 그치? 어떤 의미가 있길래? 자 보세요. 우리 하나 알아둡시다. 형태소에서 뜻을 가졌다고 했을 때 이 뜻의 의미는요 두 가지가 있어. 실질적인 뜻도 있지만 문법적인 뜻만 있어도 그걸 뜻이라고 얘기해. 무슨 말이냐? 너네 이거 봐봐. 나는 밥을 먹었다. 우리 조사 단어이기도 하고 형태소이기도 했지. 나는 나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너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최소다른데 너네 뭔 의미가 있어? 을에 뭔 의미가 있어? 야 가서 을 좀 가져와. 그럼 너네 가져올 수 있어? 못 가져와.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문장 안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문장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거를 문법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알겠죠? 가서 가져와. 그거 가져와. 했었을 때 가지고 오면 실질적인 의미. 쓸 때만, 글 쓸 때만 이용하면 그게 바로 문법적인 의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문법적인 의미 때문에 끼었다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거야. 봐봐. 끼는 끼었다 할 때. 그치? 끼워 넣다 할 때 그 의미고. 얘는 과거라는 문법적 의미고 얘는 문장을 종결한다는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너네가 앞으로 형태소를 구분할 때는 이 용언의 구성을 배우는 게 다야. 무슨 체온에서 조사 떼어내는 걸 너네한테 물어보겠어?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 얘들아. 그거 나면 다 맞추겠지. 그치? 결국에는 끼었다가 축약되어 있을 때 너네가 이거를 따로 펼쳐놓은 거를 다시 분리해서 끼었다의 형태소는 3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결국에 우리가 배우는 문법은요 이 용언의 구성이 무엇이냐 이거를 보시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끼었다 3개로 나눠져 있는 형태소를 잘 보세요. 끼를 뭐라고 부르는지 용언의 구성에서 엇을 뭐라고 부르는지 다를 뭐라고 부르는지는 차차 또 해봅시다. 우리 용언의 불규칙 그때 했었나요? 용언의 불규칙? 안 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형태소 분석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 밑에 단어 한번 보십시오. 자립적 혹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까지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양쪽에 띈다 그랬으니까 독립적이고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까지 밑줄 치고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 조사라고 써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독립적인 거 플러스 조사. 자, 두 번째 단어의 두 번째 특징에 별표 작게 하고요. 봐봐. 조사가 비록 자립성이 없으나 조사 앞에 결합하는 명사, 대명사, 부사 등이 자립성이 있으므로 조사도 어느 정도 자립적으로 쓰인다고 보아 단어로 인정함 하고 있어요. 얘들아. 자, 봐봐.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있잖아. 야, 사실은 나는 한 단어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니네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이거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래. 이거를 하나의 단어로 보는 미친놈은 없어. 내가 오늘 야 사실은 바불이 한 단어야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집에 가서 엄마 선생님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라면서 본능적으로 얘를 자꾸 떼려고 그래. 그게 조사의 특성이야. 조사는 앞말이랑 항상 붙어있긴 하지만 의미적인 결합을 그렇게 단단히 하지를 못해. 이 끼었다처럼 얘네는 누가 봐도 한 단어처럼 보이잖아. 억지로 얘를 막 세 단어로 막 나누고 싶은 미친놈은 없어. 그치? 근데 얘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꾸 떼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야 모르겠다 그냥 조사 한 단어로 쳐 라고 된 거예요. 문법은 항상 뭐라고 얘들아? 사회적 약속.
우리의 습관이 먼저지 문법 자체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게 됐다. 단어는 하나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다. 아까 했고요. 하나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두 번째, 형태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에다니 까먹으면 안 돼. 여기에 뜻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문법적, 실질적 의미 둘 다를 의미한다고요. 그치? 자, 그래서 하늘에 비구름이 끼었다. 여기서는 비와 구름을 이렇게 나눴어. 비구름 한 단어였는데 각각을 비와 구름으로 나눴어. 구름은 쪼개면 구름 각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쪼개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못 쪼개. 자, 그 밑에 보면 자립성에 따라 의미에 따라 형태소를 4개로 나눴는데 형태소가 이만큼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4개로 나눈다는 의미는 아니야 얘들아. 자립성에 따라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고 혹은 뭐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자립 형태이면서 실질 형태소일 수 있고요. 의존 형태이면서 형식 형태일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냥 큰 기준이 2개구나. 자립성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고 의미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구나. 와, 이걸 4칸이나 다 외워야 되다니. 이걸 따로따로 외워야 되다니. 왜 이렇게 너무 많지? 그래서 우리는 4개를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딱 하나만 외웁니다. 용준아, 뭐 외울까? 4개 중에. 제일 적은 거. 제일 적은 게 뭔데? 30. 오, 잘 찍었어. 얘들아, 여기에서 자립 형태소를 외운다 그러면 미친놈이야. 야, 자립 형태소를 왜 외웁니까? 자립 형태소에는 하늘과 비와 구름과 뭐 언제까지 외울 거야? 못 외워. 알겠지? 그리고 자립 형태소 자립 아니라 그래도 니네가 나한테 빡빡 우겨도 내가 빡빡 우겨도 너네 인정을 안 해. 우리 한국 사람 알아요. 누가 봐도 자립할 수 있는 것과 자립하지 못하는 걸 알아.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는요, 딱 하나. 형식 형태소 하나야, 얘들아. 형식 형태소에 동그라미 치고 오늘은 형식 형태소를 때려 죽여도 외우는 거야. 우리 이미 내가 외우라 그래서 형식 형태소 외웠어. 언제 국외음화 할 때도 뒤에 뭐가 와야 된다 그랬어? 형식 형태소가 와야 된다 그랬지? 기억납니까? 형식 형태소에 뭐 있는데? 그렇지. 조사, 접사, 어미. 딴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얘들아.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 접사, 어미. 조사, 접사, 어미. 그거 외우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다 의미 없어. 형식 형태소에 조사와, 접사와, 어미가 있다. 이 삼총사는요, 봐봐. 아까 내가 조사에 은는 을. 야, 을 가져와 했었을 때 가져오지 못하고요. 접사도 마찬가지고 어미도 마찬가지야. 얘네는요, 다 문장을 쓸 때, 글을 쓸 때만 필요한 문법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애들이야. 자, 근데 얘를 의존이냐 자립이냐로 구분할 때 당연히 의존이지. 조사를 누가 혼자 씁니까? 접사는 붙어 있으니까 접사인데 접사를 누가 혼자 써요? 어미는 늘 누구랑 같이 써야 돼? 간이랑 같이 써야 되죠? 얘네는 서로 반쪽이들이야, 반쪽. 얘 팔 하나, 얘 팔 하나. 그래서 둘이 합쳐야지만 정상되지. 하나씩은 병신이야. 같이 따로 쓸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어미, 어감. 어미 당연히 의존이고. 얘랑 같이 써야 되는 어감도 의존이죠. 형식 형태소 외운 다음에는 어감 포함해서 의존 형태소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존 형태소에 포함된 바로 얘만 이것만 형식이니까 당연히 얘만 실질이죠. 그죠? 의존 형태소에서. 아니 근데 뭐 당연하잖아. 우리가 외운 건 뭐밖에 없다? 조사, 접사.
조사, 접사, 어미 이미 얘기했다. 형식, 형태소를 모르고 문법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얘들아.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방금 한 얘기가 바로 품사별, 형태소, 분류야, 얘들아. 그런데 너네가 만약에 품사별, 형태소 분류를 이렇게 머릿속에 체크를 안 해놓으면은 시험 문제에서 형태소 분류해라. 뭐 한번 세어봐라라고 했었을 때 이 단어는 실질인가? 의존인가? 이거 자립성 있나? 혼자 쓸 수 있나? 매번 확인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형식, 형태소 골라내고 나면요 몇 개 없어. 그치? 자, 얘가 자립 형태소가 명사랑 대명사랑 수사랑 관형사랑 부사랑 감탄사가 있다고 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알죠? 왜 몰라? 의존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 외웠으니까 당연히 우리 알고 실질 형태소는 조사, 접사, 어미 빼고 다지 뭐. 그치?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존에서 얘만 실질이니까 가끔씩 형식 형태소랑 들어가서 얘를 물어보더라. 그래서 밑에도 한 줄 써 있는 거예요.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지만 의존 형태소다. 얘만 그런다. 오케이? 너네 시험 문제의 8알은요 용언에서 나온다. 용언의 구성. 알겠지? 지금도 어간이냐 어미냐 이걸 물어볼 때 어간의 별표 친 이유가 뭐야? 어간이 용언을 구성하는 애기 때문이야. 알겠지? 우리말은 용언이 답니다. 자, 뒤에 한번 보세요. 어근과 접사. 이게 먼저 나오네. 어근과 접사. 어근과 접사의 개념 보세요. 내가 지금 어간이라고 말하면서 어간의 별표를 계속 쳤는데 얘들아 어간 말고 어근이라는 부분이 나왔어. 어근이 뭘까? 어간은 반드시 용언 안에 있어. 그래서 어간이라고 부르려면 용언이 있어야 되고 용언이 활용할 때 모습을 바꿀 때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이 어간이야. 그런데 어근은요 용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단어에 있는 게 어근이야. 단어에서 접사를 빼고 나머지가 다 어근이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아까 접사가 형식 형태소라 그랬잖아. 접사가 형식 형태소면 접사에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어근인 거야 얘들아. 그러니 어간과 어근은 헷갈릴 필요가 있어 없어? 기준 자체가 달라.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렇게 있어. 어간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간 찾아보세요. 아, 어간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거지. 얘는 용언이니까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여기가 어간이구나.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근데 내가 여기에서 어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형식 형태소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뭐가 남아요 얘들아? 접사 빼고 뒤에 어미 빼고 여기만 어근이야. 이때는 어간과 어미가 일치하죠. 일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이 경우 봐봐. 자, 여기에서 어간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얘는요. 뻗다로 쪼개야 되고 얘를 활용하면 잡힐래? 잡혔어? 잡히니 어디까지가 어간입니까? 여기까지가
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어근 찾아보세요 라 그러면 희가 접사라서 다른 식으로 할까요? 여기까지만 어근이야. 얘는요 접사고요. 얘는요 선어말 어미고요. 얘는요 어말 어미예요. 어떡해요 용준아. 이거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네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용언의 구성이 이런 거야 얘들아. 잡혔다만 보고서 아 얘는 어근 잡과 접사 희와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어과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는 어말 어미 다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어가는 잡히까지고 어미는 없다구나.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잡혔다의 형태소는 뭐다? 4개다. 4개. 알겠지? 그런 거다. 자, 그래서 어근과 어간의 개념 뒤에 한번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고 여기 봅시다. 어근. 그러면 접사는 뭐다? 어근의 앞이나 뒤에부터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는 주변 부분. 옆에 예시에 맨손과 웃음이 나왔는데 맨손과 웃음에서 중요한 부분. 누가 봐도 맨손의 손이고 웃음의 옷이야 얘들아. 그런 부분.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어근. 맨과 음은 뭐다? 접사. 오, 음도 접사네. 그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부분은 맨손 같은 거 아니고 뭐다? 웃음처럼 용언에 접사가 붙었을 때가 가장 어렵다. 계속 용언 나올 때마다 긴장하고 보세요. 두 번째, 접사의 종류. 이걸 누가 모릅니까? 옆에 다양한 예시들 쫙 놔두고 접두사와 접미사를 고르시오 라는 문제는 안 나오죠? 그죠? 앞에 있으니 접두사, 뒤에 있으니 접미사. 자, 그런데 접두사와 접미사 중에서 누가 더 시험에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접미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접미사에 동그라미 치시고 접미사가 7할, 8할로 더 많이 나와요. 왜? 접미사는요 뭔가를 바꿉니다. 뒤에서 할게요. 접미사는 뭘 자꾸 바꿔. 그래서 그래. 두 번째, 기능에 따라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가 나오는데 한정적 접사는 말 그대로 뜻을 제한해. 그냥 손 말고 맨손, 그냥 고기 말고 날고기,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한정적 접사는요 여기 봐봐. 품사가 안 바뀌어. 아무리 붙여도 품사가 안 바뀌어. 한정적 접사라는 말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시험 문제에 한정적 접사라는 단어는 나오는 걸 못 봤습니다. 얘들아. 그건 잘 나오지 않아요. 다만 어떤 접사는 대부분의 접두사 얘기하는 거야. 접두사는요 품사를 바꾸지 못해요. 그럼 품사를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냐? 두 번째 거 봐봐. 지배적 접사. 얘는 대부분 접미사를 얘기하는데 웃다가 원래 동사야. 근데 이라는 접사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 명사가 됐다 이거야. 우와, 접사를 붙였는데 얘가 품사가 바뀌어? 내가 뭐라 그랬어? 품사는 절대로 안 바뀐다 그랬지. 그치? 그 상태로는 걔한테 달린 꼬리표라서 안 바뀌는데 이런 식으로 뭐에만 접사가 붙었을 때는, 접두사 말고 접미사가 붙었을 때는 이렇게 품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 당연히 접두사 말고 접미사가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죠? 자, 밑에 어근과 어간 중요해서 여기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어근의 뜻 보세요.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 중에서 그 단어의 가장 중심이 되는 형태소.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조어적 구조, 의미상의 분류라는 거야. 조어라는 거야. 그런데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용언의 구성이고, 얘는 따로 의미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형태적 구조를 말할 때 사용한다. 그렇다. 어근과 어간을 구분해야 되는 시퍼러타를 한번 봅시다. 시퍼러타의 어간은 어딥니까? 활용을 짜자자자 해보니 히읗이 탈락할 수는 있어도 불규칙 용언이라 시퍼럿까지가 어간. 그럼 어근은 어디예요? 퍼럿. 시가 뭐니까? 접사니까. 전미사가 하면 안 되지 이 자식아. 접두사. 나이스. 그렇지. 접사 시 어근이 퍼럿 어미가 다. 근데 눈물은 봐봐. 한 단어인데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지? 여기에는 접사가 없어. 쪼개면 눈은 눈대로, 물은 물대로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접사 없고 그냥 어근 두 개로 이루어진 복합어일 뿐이야. 오케이? 자, 밑에 어간과 어미. 얘들아, 어간과 어미는 뗄 수가 없다고 얘기했죠. 어간 뒤에 늘 어미가 와야 돼요. 안 오면 이상한 거야.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이상한 일이라는 건 알아두세요. 이상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따가. 알겠죠? 그래서 그 경우는 따로 알아놔야 되는데 늘 와야 정상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단어의 형성 방법 봅시다.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단어 혼자서 쓰일 수 있어요. 무조건. 조사 빼고. 그런데 단어의 형성 방법을 얘기할 때는 조사는 빼놓고 얘기하죠. 왜? 조사는 당연히 하나의 형태소. 조사가 여러 개 쓰이지 않는 이상 조사는 그냥 그 조사 자체야. 뭔가 결합돼서 조사가 만들어지진 않는다고요. 그러니 조사 빼고 나머지 단어들은 단일어냐 복합어냐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나눠봅시다. 아까 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쪼갤 수 없을 때는 뭐라고 한다? 단일어라고 얘기해. 얘는 그러면 형태소 한 개. 그러니 얘는 시험에 안 나온다. 학교 쪼개봐. 쪼갤 수 있어? 학이 나르는 학인지 학교의 학인지 누가 알아? 그래서 학교는 각각 한자상 다른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말에서 쪼개지 않는다. 그런 것들 다 단일어예요. 자, 그럼 단일어 말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제 복합. 복합어는 종류가 두 개가 있다. 복합어는요, 형태소가 여러 개인데 형태소의 종류 중에서 자, 하나는 합성어라고 부르고 하나는 파생어라고. 왜 어떤 거는 형태소가 두 개인데 합성어, 어떤 거는 파생어냐? 얘들아, 합성과 파생의 단어 의미를 생각해봐봐. 합성은 말 그대로 두 개를 합친 거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눈, 물처럼 눈은 눈대로, 물은 물대로, 그대로 의미상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눈에 물이잖아, 눈물. 그런데 합성어 말고요, 파생어는 왜 파생어라고 부르느냐? 어근에다가 얘는 접사를 붙여서 접사가 아까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래?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법적 의미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접사가 붙는 바람에 원래의 어근이 뭔가 변해. 그래서 합성한다고 얘기 안 하고 파생된다. 뭔가 거기서 출발은 했지만 결국 접사가 붙어서 뭔가 다른 게 되어 있다. 다른 놈이 되어 있다. 니네 포켓몬 뭡니까? 진화? 약간 같은 놈인데 다른 놈 된 거. 그치? 이름도 달라지고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실제로 파생어가 되면서 품사도 바뀌고 문장의 구조도 바뀌고 막 이럽니다. 자, 그런데 합성어는요, 접사가 없고 그냥 어근을 붙인 거라서 그냥 이 의미도 있고 이 의미도 있어. 자, 봅시다.
지금 복합어 둘 이상의 어근이나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위다. 예시에 꽃이랑 잎, 향기롭다. 향기롭다. 그럼 합성어일까요? 파생어일까요? 파생어래요. 그치, 파생어겠죠. 향, 명사였는데 기롭다. 얘가 붙으니까 뭐가 됐어? 형용사가 되어버린 거야. 이런 것들이 파생어다 이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합성어, 어근끼리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어, 어근 플러스 어근, 파생어, 어근 플러스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어, 향기롭다 이런 것들. 자, 그런데 합성어랑 파생어 중에 그럼 누가 시험에 잘 나오겠니? 파생어? 당연하죠. 이게 더 어려운 거죠. 근데 합성어가 뭐 10% 20% 나오는 건 아니고 얘가 한 3, 40% 나오면 얘가 한 6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합성어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사실 별로 안 어려운데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익숙해지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합성어부터 할게요. 합성어 봐봐. 구성 방법에 따른 종류라고 나와요. 우리말의 일반적인 어순이나 단어 발현법에 맞게 합성된 합성어라고 나와 있는 뭐가 있다 얘들아? 통사적 합성어라는 게 있고요. 이와 반대로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게 있어. 통사가 무슨 말일까 얘들아? 방금 말한 것처럼 얘는 정상, 일반적인 거. 규칙적인 거. 그래서 얘는 위화감이 전혀 없어. 일반, 그냥 당연한 거, 당연한 거. 그런데 비통사적인 거는요, 당연하지가 않아. 이상해. 이게 좀 이상한 놈이야.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썼어. 그러니 둘 중에 하나를 공부한다 하면 뭐부터 공부한다? 이상한 놈부터 공부해야 얘가 쉽죠. 그쵸? 둘 중에 먼저 알아줘야 될 게 바로 비통사적 합성어. 아니 어떻길래 이상합니까?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인데 요 규칙을 어겼다는 말은요, 말에 어순이 이상하다는 얘기야. 어순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너네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어감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어미가 와야 된다 그랬지. 근데 이 비통사적은 어감 뒤에 그냥 어감을 냈다 갖다 써. 뭐가 생략된 거야? 어미가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놈이야. 그리고 체어는 반드시 누가 꾸며야 돼? 누가 꾸며? 형용사. 에에에. 아니 관형사. 관형어라고 합시다. 관형. 관형어라고 합시다. 관형어가 꾸며줘야 되죠? 그래서 앞에 관형사, 관형어. 그냥. 관형사라고 해도 되겠네요. 관형사라고 일단 합시다. 관형사가 체온을 꾸며줘야 되는데 이놈은요, 부사가 체온을 꾸며. 뭐 이런 경우 있긴 했었지만 부사도 체온을 꾸미긴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경우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조합을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종류 한번 봅시다. 우리말의 일반적인 어순이나 단어 배열법에 어긋나게 합성된 합성어. 그래서 첫 번째가 부사 플러스 체온. 이상한 거다. 부슬부슬 부사인데 원래는 내리다 라는 용어를 꾸며야 되지만 여기서는 비를 꾸며요. 척척 다 안다 용어 꾸며야 되는데 여기는 박사를 꾸미니까 이런 것들이 비통사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용어는 어감 플러스 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용어는 어감 플러스 체온이라고 알면 이거 뒤지게 헷갈려. 용어 플러스 체온이라고 알아두지 말고 어미 생략이라고 알아둬야 돼. 어미 생략. 중간에 당연히 체온은 관형어가 꾸며줘야 되니까 용어를 쓰더라도 관형사형을 써줬어야 되는데 어미가 사라진 거야. 어간 뒤에 와서
이상한 거야 얘들아. 그러니 그냥 채원이 와서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어간 플러스 어간이니까 이상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랑 반대로 통사적인 거니 일반적인 거니까 그럼 쉽겠지. 그치? 근데 가끔은 너네가 멀쩡한 것도 이상하게 생각한다. 내가 이걸 멀쩡하다고 생각하는지 자 봅시다. 체온 플러스 체온. 얘들아, 사실은 이 중간에 뭐가 빠졌겠니? 보통 조사가 생략되어 있죠. 그쵸? 근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조사는 생략하는 거 이상한 거야, 안 이상한 거야? 이상. 엄마가 맨날 밥 먹어! 밥을 먹어라고 얘기 안 한다 했잖아. 그치? 야, 너 죽어. 조사 안 써. 그치? 너를 죽여. 너를 죽일까? 더 무섭긴 하다. 그치? 자, 그래서 조사가 생략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조사는 원래 그런 애야. 없어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여기서는 부사 플러스 체온이었지만 그냥 관형사가 체온을 꾸미는데 뭐 괜찮잖아. 그치? 그리고 자, 어감, 어미, 어감, 어미 이런 식으로 조합돼 있어. 이거는 어미 살아있고 어미 살아있으니까 얘도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통사적 합성어의 종류 봅시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어순이나 단어 배열법에 맞기 때문에 체온, 관형사 체온까지 괜찮은데 용언의 어감, 연결어미 용언의 어감이라고 나왔는데 뭐 연결어미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어쨌든 얘는 어미가 있구나. 그래서 뒤에 용언의 어감 뒤에 마지막 어미가 안 써있잖아 얘들아. 있다고 봐야 돼요. 알아보다 용언의 어간에 뒤에 어미까지 붙어 있는데 그냥 결합 방식에서 여기 안 써준 것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미 생략 안 되고 다 써준 거야. 그 다음 용언의 관형사형 플러스 체온도 관형사형 플러스 체온이라고 알아두지 말고 용언의 어간 붙고 관형사형을 만들어주는 어미 있는 거야. 세 번째도 어미가 있었고 네 번째도 어미가 있었고 다섯 번째도 체온 플러스 용언의 어간이라고 얘기해주면 안 되고요. 체온 플러스 용언의 어간에다가 뭐도 있는 거야? 어미까지 있는 거죠. 이 마지막 게 조사가 생략되었다고 봐야지 체온에 용언의 어간이 붙고 어미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것만 보고. 알겠지? 이해되죠? 체온 힘이 들다 해서 이라는 조사 빠지고 힘 체온 뒤에 그냥 바로 용언이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용언의 어간이 왔다. 이러면 이상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확인했어요. 자, 뒤에 합성어의 또 다른 종류. 기준이 다른데 어근과 어근을 합하다 보면 두 단어, 두 어근의 관계가 있잖아. 대등할 수도 있고 종속적일 수도 있고 융합적일 수도 있대. 뭔 소리냐? 쪼갰는데 앞단어랑 뒷단어가 무게가 똑같은 거야. 앞, 뒤. 쪼갰어. 앞이 더 중요해? 뒤가 더 중요해? 똑같아. 똑같이 중요해. 자, 근데 종속합성어는 손수건. 손이랑 수건이랑 쪼갰는데 손이 중요하냐? 수건이 중요하냐? 손수건이 다 손이 나와. 진짜 너무 징그러울 것 같아. 그치? 막 장 열었는데 손이 막 이렇게 있어. 아니잖아. 국그릇에 시리얼 먹어도 된단 말이야. 그죠? 그릇이 중요한 거죠. 쪼갰는데 한쪽이 더 무거워. 한쪽이 더 중요해. 그러면 결국에 한쪽이 꾸밈을 받았다. 꾸밈을 주는 쪽은, 꾸며주는 쪽은 늘 덜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종속. 이건 잘 찾을 수 있는데 얘들아, 세 번째 융합합성어를 조그맣게 별표 치고요. 이건 너희들의 어휘력의 문제야.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맨날 야 너는 밤낮 게임만 하냐? 그러면 아닌데요. 낮에